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관학교 문제 21번부터 풀어보는 시간, 마지막 문제까지는 못 풀고요. 오늘도 역시 34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시간,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동물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아무래도 오늘은 좀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 만약에 스킵할 내용이 있다라면 스킵하고 넘어가 볼게요. 동물은요, 생존을 위해 열을 물질 대사 혹은 외부로부터 얻고요. 조류와 포유 동물들은 주로 내온성입니다. 내온성은 물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열에 의해 체온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온 동물들은 외부 온도와 독립적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성을 가집니다. 대조적으로요, 양서류, 파충류 등은요, 주로 외온성인데 이는 대부분의 열을 외부로부터 얻는다는 거 의미합니다. 즉 조류, 포유 동물 이 친구들은요 쭉 내려가면 항온성을 지닌다. 내온 동물이다. 외부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요. 자, 대신에 대조적으로 양서류, 파충류 들은 외온성인데 이는 대부분 외부로부터 얻는다. 외온 동물이다. 자, 그리고요, 체온에 따라 변온성 갖는 동물도 있는데요. 그 밖에 박쥐, 벌, 내온성과 외온성 겸합니다. 또 이 둘을 합했는데 이를 이온 동물이라고 합니다. 내 플러스 외 합해서 이온 동물. 내온동물이건 외온동물이건 간에 동물들이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으로부터 에너지 공급받아야 됩니다. 획득한 전체 에너지 중 동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얼마나 될까요? 동물이 단위 시간당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무엇이라고 한다? 물질 대사율. 즉 동물이 시간당 사용하는 에너지량. 이는 주어진 시간 에너지를 요구하는 생화학적 반응의 총합입니다. 동물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열로 나타내기 때문에 물질 대사율은 열이 얼마나 상실되는지 열 상실률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대사율 중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세포 활동, 호흡, 심장 박동과 같이 기본적 기능들 유지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량을 최소 대사율이라고 합니다. 최소 대사율은 물질 대사율과 달리 그 측정 방법이 다르고요. 내온동물의 경우 최소 대사율을 열의 생성이나 방출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 즉 쾌적한 범위 안에서 측정됩니다. 이는 쭉 내려와서 외부 온도가 체온과 물질 대사율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물질 대사율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받고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몸의 크기입니다. 커다란 동물은 보다 큰 몸, 그리고 큰 몸무게를 갖고 있어서 작은 동물보다 에너지를 많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몸무게 그람당 물질 대사율은 반비례. 여기죠. 자, 그렇다면 물질 대사율과요, 앞에 나왔던 최소 대사율 그 부분 배웠죠? 읽어봤죠? 그 중에서 물질 대사율은 무엇이다? 시간당 사용하는 에너지량, 즉 몸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반비례래요. 물질 대사율은 떨어진다. 내온동물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정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비율은 더욱 커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내온동물, 즉 조류나 포유류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조류나 포유류 등은요, 몸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정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비율이 더욱 커진다. 그 이유는요, 길이, 표면적, 부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길이가 L배 커지면 표면적은 L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부피는 L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 몸 길이가 2cm인 동물 A와 4cm인 동물 B의 경우 표면적은 길이가 2cm 커졌으니까 2의 제곱, 부피는요 2의 세제곱이니까 8과 64가 됩니다. 그리고 대사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열 에너지는 몸의 세포수, 즉 부피에 비례하고요. 외부에서 얻거나 외부로 발산되는 열 에너지는 몸의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위의 예에서 A의 경우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은 2분의 1인 반면 B는 4분의 1이다. 이는 어떤 동물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커지면 외부와의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지게 되고요. 주변 열 교환은 더욱 빨라집니다. 표면적이 커지면 당연히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 대사율과 몸의 크기와의 관계는 체세포와 조직에 의한 에너지의 소모의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 생쥐에 비해서 보다 많은 칼로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생쥐는 코끼리에 비해서 그람당 약 20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좀 더 작은 동물들은 몸무게 그람당 물질 대사율이 높은 것은 작은 동물이 높은 산소 운반율과 관련됩니다. 좀 더 작은 동물은 큰 동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큰 호흡을 가져야 되고요. 혈액량,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작은 동물은 큰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무게에 그람당 더 많은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람당이기 때문에 총량이 아니라 그람당 더 많은 양이라고 하는 거죠. 몸 크기 외에 동물의 물질 대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활동, 환경, 체온 조절 등이 있고요. 예를 들어 수컷 물개는 먹이를 잡기 위해 헤엄쳐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지출 많은 부분에서 활동에 사용하고요. 수컷 물개는 온도가 낮은 극지방에서 서식하지만 피부 표면은 단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하는데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분할하고요. 또한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생식에는 연간 에너지의 6%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체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성장 에너지에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물질 대사를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이를 위협하는 환경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 중 어떤 계절의 온도가 극도로 올라가거나 너무 덥거나 어때요? 너무 추울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선택하는 방법이 휴면입니다. 자는 거죠. 그리고요. 휴면은 내온동물, 외온동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요. 휴면에 들어가면 에너지 소모량 줄어들게 됨에 따라 동물들은 체온 활동할 때마다 할 때보다 떨어집니다. 동물들의 체온은 활동할 때보다 떨어진다. 휴면에는 겨울철에 추위와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 일어나는 동면, 여름철 고온과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하면이 있다. 저는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왠지 겨울철만 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여름철에 고온과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 가보죠. 자, 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쭉 보시면요. 모든 내용 다 맞는데 1번이 약간 이상합니다. 물질 대사율은 섭취한 음식으로부터 획득한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단위 시간당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일치하지 않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 맞으니까 읽어봐 주시고요. 22번입니다. 보기는요. 동물들의 에너지 지출과 에너지 할당을 나타낸 표입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각 항목을 이해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 3번 보시면요. 자, 최소 대사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 대사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기로 윗글로 올라가면 심장이라던가 이러한 앞장에 보시면 쭉 내려와서 A 부분에 쭉 보시면 니은 부분에 나와 있죠. 니은 보면 세포활동, 호흡, 심장박동과 같은 기본적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대사율을 비교해 보니 자, 최소 대사율은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동물이 작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해요?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열교환이 더욱 빨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작은 동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동물들 순서로 열 상실률이 높아집니다. 많이 상실하고 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C, A, B 순서가 아닌 거죠. 최소 대사율은 한번 이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작은 동물은 큰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무게 g당 더 많은 그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이는 무엇 때문이다? 동물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더욱 커진다. 외부와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지면 주변의 열교환은 더욱 빨라진다. 상실률도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이일수록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C, A, B의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묻고 있는데요. 기억은요, 물질 대사율. 기억은 물질 대사율. 이고요. 니은은 무엇인가요? 최소 대사율. 앞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물질 대사율과 최소 대사율 나와 있죠. 그 부분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물질 대사율과 최소 대사율은 조금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볼게요. 동물의 부피와 연관성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다음에 동물이 처한 외부 온도 영향받고요. 신체의 열 상실률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일정한 단위 시간 기준으로 측정한 값입니다. 내온 동물과 외온 동물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다른 것은 그렇죠. 니은이만 해당이 됩니다. 최소 단위율에만 해당이 됩니다. 기억 니은의 공통점은 아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24번 보죠. 자, A를 참고할 때 보기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앞에 글에 A를 참고한다라는 것은 어때요? 길이가 L배 커지면 무엇이다? 쭉 보면 표면적은 L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부피는 L의 세제곱이다 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커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의 크기보다 100분의 1 작은 초소형 인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 등장하는 그런 초소형 인간은 현실적으로 존재할까요? 아니죠. 자, 100분의 1로 작아졌다는 건 부피가 작아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방금 전에도 언급이 됐듯이 부피가 작아진다는 것은 열 상실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 방금 했었죠. g당 물질 대사율은 반비례하다.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이 커져서 열 교환이 더욱 빨라지고요. 그만큼 빨라졌으면 우리는 체내에 일반적으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야 가장 적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항온성 유지하지 못한다. 왜? 열 상실률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왜? 표면적에서 g당 물질 대사율이 반비례하고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부피에 대해서 어때요? 부피는 작아졌는데 그만큼 표면적의 열 상실률은 높아졌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왜? 문제에서 즉 주어진 글에서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에 4번 찾아주시고요. 25번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언급한 역류열교환 효과를 추론한 거. 역류열교환이 없을 때 혈액의 흐름은요. 32, 32
28, 24, 21 어때요? 37에서 한 바퀴 돌았더니 16까지 떨어졌네요. 근데 역류, 열교환이 있을 때는 37에서 쭉 돌아도 36으로 어때요? 열이 보존되고 있네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열이 보존된다와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체내의 산소 운반도를 높여서 외부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 지금 산소 운반율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리고 열 손실을 줄인다. 물질 대사율 중 체온 조절에 쓰이는 에너지 비율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보면 크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작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제가 그림이 약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교재에는 차이가 확실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혈액 흐름에 따른 열이 보존되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열이 얼마나 상실되느냐라는 얘기. 열 상실률을 왜 보느냐? 바로 체온을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얼마만큼 쓰이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쓰이는 에너지 비율을 줄일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역류, 열교환을 했을 때 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물질 대사율 중 체온 조절에 쓰이는 에너지 비율. 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예전만큼 많이 들이지 않아도 체온이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2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내의 열 생산을 증가시킨다? 열을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혈류의 양, 피가 얼마만큼 흐르느냐? 체세포와의 관계 아니고요. 열 교환, 안정적인 거 그 내용이 아니죠. 바로 온도와 따른 혈액의 흐름의 방법인 거죠. 역류, 열교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6번입니다. 26번 넘어가 보시면요. 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휴면입니다. 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필요에 따라 내온동물, 외온동물 모두 일어날 수 있고요. 활동할 때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도 함께 떨어집니다. 항상성 유지하려는 동물들의 노력에 위협받는 상황, 너무 더울 때 혹은 너무 추울 때 일어나고요. 서식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동을 줄여 물질 대사를 감소시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외부로부터 얻는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는 에너지보다 작게 하기 위한 방법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좀 온도에 대한 극적 변화에 대해서 좀 생존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27번으로 갑니다. 자, 27번은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서구에서 최초의 문학 이론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모든 시초에는 뒷날의 발전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법이지만 시학의 경우는 각별히 그러하다. 즉 후에 많이 논란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 문학이 발전되었다라는 것이죠. 시학에서 맹아의 형태로 내재되었던 중요 쟁점들이 뒷날 많은 문학 이론가들에 의해서 싹을 틔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극이 주된 관심의 대상인 이 시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온 것은 바로 카타르시스이다. 자, 카타르시스는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사건을 통해서 비극을 볼 때 연민, 측은지심이죠. 공포, 그 다음에 누구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포감이 같이 느껴지고요. 어느 순간 감정이 극대화됐을 때 어때요? 감정의 배설이라던가 그 다음에 감정의 정화 이러한 것으로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이런 감정들은 카타르시스를 성취한다고 하면서 카타르시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정화의 의미로만 알려져 있는 이 카타르시스는 이른바 정화이론과 조정이론의 둘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정화이론에서 카타르시스를 재기적 과정으로 파악하는데요. 이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킨 뒤에 이들 감정을 마음 밖으로 몰아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한 정화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라톤은요 어때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좀 이렇게 반대 입장인데요. 국가에서요 비극이 연민을 환기하여 구경꾼들을 겁쟁이들로 전락시킨다라고 비판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여기까지가 플라톤의 의견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러한 문학 비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극과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플라톤의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정화, 뭐가 해소되는 거, 정화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학의 해석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고대 의학에서 쓴 동류요법 이라고 하는데요. 열병은 열병을 다스리고 열기로 다스리고 한기는 한기로 다스린다. 이열치열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동류요법에 의한 카타르시스의 해석, 즉 정화이론은 20세기 들어와서 프로이트, 아직까지도 가장 유명하죠.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다. 프로이트는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의 경험을 최면을 통해 회상시킴으로써 신경증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의 이러한 정신분석법은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불러들여 몰아내는 정화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조정 이론에서 이러한 정화 이론의 반론을 펼친다. 즉 비극은요.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킨 뒤에 이를 감정을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은요. 감정이 이성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플라톤 2번 나왔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이 이성 못지않게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했고 감정은 그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며 적절히 통제되지 못할 때에만 해롭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해롭지 않다라고 간주했습니다. 이처럼 조정이론은 감정 몰아내기라는 개념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연민은 흔히 좋은 감정으로 파악되며 적절한 공포는 좋은 것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조정 이론은요. 이 조정 이론은 정신 건강이 양극단 사이에 중용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 논거를 원용한 것이고요. 이 윤리학에 기초한 조정 이론에 따르면 카타르시스는 일종의 정신적, 도덕적인 길들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비극을 구경하는 이들은 연민이나 공포와 같은 감정을 적절한 효용으로 배우게 된다. 자,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 있고요. 시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카타르시스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민이라는 것은 그렇죠. 측은지심 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포는 왜 공포스러울까요?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것, 그리고 이런 연민과 공포를 느낌으로써 카타르시스, 즉 감정의 배설, 감정이 확 나가는 것, 그 다음에 혹은 감정의 배설, 혹은 감정이 깨끗해지는 것, 정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쭉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조정 이론은요, 다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고, 먼저 르네상스 시기에는 카스텔베트로를 위시한 몇몇은 비극의 감정을 단련시켜 준다고 했고요. 싸움터에서 병사들이 동료의 죽음을 빈번하게 목격하게 되면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되듯 구경꾼들은 비극 속에서 끔찍하고 보기 힘든 딱한 사건 구경함으로써 익숙해진다. 첫 번째, 익숙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 감수성을 예민하게 해준다. 싸움터에서 익숙해지고 감수성 예민하게 해주고 구경꾼들의 심성을 부드럽게 신화시켜준다고 주장했고요. 이 둘은 모두 조정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나 세부적인 설명에서는 서로 다르다.
꽤 어렵죠. 플라톤이 비극의 가치를 공격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또 비극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논의된 카타르시스는 오늘까지 논쟁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쟁점으로 이어져 오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27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윗글의 전개 과정을 고려하여 기억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기억은요, 시학에서 맹아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던 주요 쟁점들이 뒷날 많은 문학 이론가들에 의해서 싹을 틔우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훗날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서 논쟁되고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비극의 효용을 부정하는 플라톤과 그 반대 입장을 취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의 논쟁이 후대의 이론가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언급한 화두인 카타르시스가 후대 이론가들의 여러 논의로 파생되면서 비극의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화와 조정 두 관점으로 해석한 카타르시스의 개념을 후대 이론가들이 통합시켰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아직도 논쟁적이다. 그리고 사상적 가교의 역할을 했다도 아니고요. 비극의 효용성을 강화했다도 아니네요. 정답은 2번. 맹하였다가 점점 발전됐다, 논쟁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다, 재조명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8번입니다.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조정 이론은 감정이 조정되는 양상에 따라 두 가지로 관점이 나뉘게 됩니다. 비극이 감정 단련, 그 다음에 단련시킨다와 감수성을 예민하게 한다. 라는 것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법은 카타르시스의 정화 이론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 문단에서 나왔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해롭다라고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플라톤은 이성이 감정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카타르시스의 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플라톤은 감정이 이성에 대한 위협이라 그랬죠. 위협이다. 그리고 카타르시스의 효용 부분은 주어진 지문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확인이 불가능하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요. 극단보다는 중용을 지향하는 태도가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했죠. 양극단보다는 중용이다. 그래서 어디에 나왔나요? 3문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그 다음 29번입니다. 29번은 보기는요. 카타르시스와 관련된 과제 발표 수업의 일부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발표 내용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영이는요. 셋째 딸 코델리아가 왕으로부터 부당한 벌을 받는 장면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심령 묵은 체증이 싹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화의 감정을 받았네요. 정화의 관점에 대해서. 나영이는요. 질투에 눈이 먼 첫째 딸을 둘째 딸이 독살한 후 가책을 느껴 자살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우리 곁에 맴돌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조정이론 관점입니다. 다짐하고 단련시켜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볼까요? 다영이는 리어 왕과 그 딸들이 겪은 비극적 가족사를 접하면서 훨씬 더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라고 했죠. 조정이론 관점이고요. 역시 그 중에서도요. 감정을 부드럽게 해준다.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자, 하나하나 보면 가영이 코델리아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마음속 환기된 후 이것을 마음 밖으로 몰아내는 경험을 한 것은 카타르시스의 재기의 과정. 맞죠? 그리고 가영이는 마음이 정화됐다라는 것을 보면 동류요법. 뜨거운 걸 뜨거운 걸로, 차가운 건 차가운 걸로 관련된 카타르시스 경험한 거 맞고요.
나영이 두 자매의 비극적 죽음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이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한 것은 카스텔베르토가 주장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나영이가 의연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고자 한 것은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라고 했는데 연민과 감정의 고정을 배제하는 것이 카타르시스가 아니죠. 그래서 도덕적 길들여진 결과이다. 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비극적인 이야기를 접하고 이전과 달리 가족들을 대하는 심성이 부드럽게 순화된 것, 느낌을 받은 것은 레싱 언제 주장했나요? 18세기 독일 레싱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죠.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다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30번 가보도록 하죠. 29번의 정답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4번이었고요. 30번입니다.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A는요 무엇인가요? 잠재, 니은은요 전락, 그 다음에 3번은 C는 간주, D는요 원흉이고요. E는 유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뜻은 잠재,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잠겨 숨어 있음. 자, B는요 전락한다, 나쁜 상태로 타락한 상태, 빠진다 라는 것이고요. 자, C는요 간주입니다. 확실하게 알아보거나 인정한다 라는 뜻이 아니고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라고 보는 것 또는 그렇게 여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주장을 세우기 위해 어떤 문안 내용을 끌어다 쓰는 거 원용, 여러 가운데 어떤 대상을 첫째 또는 대표로 삼는다. 다 맞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여러분들 사전적 의미 찾아서 잘 적어주세요. 저희는 마지막 글로 가보죠. 물론 이 시험지의 마지막은 아니고 오늘 수업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소설이 한 편 나와 있습니다. 이 소설 보시면요. 그렇죠. 직선과 곡선이라는 소설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새빵살이 하고 있는 나는 아내 수술비 구하고자 복면강도대에서 오 선생 네 안방에 침입했지만 정체가 탄로 나버렸네요. 집을 나온 나는 자살 시도하다 다시 집에 돌아왔고요. 취직을 위해 노력하지만 정가가 기록 때문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다음 나는 독립산업 사장이 타고 가던 차에 치이게 되고 그 합의의 조건으로 보상금, 취직 두 가지 하나 결정하라고 하자 나는 취직을 택합니다. 권씨 웃으시오 웃어요. 합의서가 작성되고 나자 벼랑간 비서가 나에게 웃으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웃음 재촉했고요. 쌍방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만 있던 기자라는 친구가 내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깜짝 놀라서 오른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어. 왜 들었는 거요? 안 나오는 웃음을 강요하는 것도 마뜩찮은 일이거니와 더군다나 허락도 없이 남의 얼굴을 멋대로 훔치려 드는 그 소행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구태여 사진까지 찍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 선생도 함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셔터를 눌러댔고요. 다음 날 오후 오 선생의 석관을 들고 신문을 들고 하얗게 질린 표정 헐레버떡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뭐라고요? 신문에 마르지 않은 인정의 셈이라는 제목 밑에 작은 제목으로 자해 상습범에 뻗친 갱생의 손길.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거죠.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보면 자해가 아니라 자동차에 부딪힌 건데 그렇죠. 그것을 자해로 둔갑시켰고요. 그에게 취업이라는 갱생의 손길이라고 하고 있네요. 이거는 나쁜 뉴스죠. 적혀있고 침대 위에 누운 채 면목 없다는데 손바닥을 펴서 턱 부분을 약간 가리고 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전비를 뉘우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고요. 허위투성이었고요. 권기용 씨가 37세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거주라고 기재된 인적 사항부터가 엉터리였고요. 엄연한 내 본명을 가명이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한 거죠. 특히나 심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덮고 놓은 점이라는 거죠. 멀쩡한 대나 불의의 교통사고 위장해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매우
애매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요. 그 사장은요. 내 잘못을, 즉 어떻게 보면 자해공갈단으로 본 거죠. 내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회사 사원으로 특채함으로써 응달 속에 인생의 거듭나는 기쁨을 알려준 미담의 주인공으로 오 사장은 왕방한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쟤는 미워할 수 있어도 인간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좀 싫습니다. 그죠?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를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번번이 남들이 알게 돼서 그저 부끄럽기만 할 뿐입니다. 되게 좀 욕심 많고 좀 이렇게 나쁜 그렇게 좀 얄미운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네요. 끝으로 그 기사는 화제의 인물 오만한 사장이 과거에도 부지기수로 어려운 사람을 형제처럼 도운 바 있는 숨은 독지가이며 그가 경영하는 독림산업은 목화표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전도 유명한 신진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이따위 놈들은 가만 내버려 둬선 안 됩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집단 폭행죄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라고 오 선생은 흥분했고요. 나는요, 오 선생이 걱정해주는 만큼 그렇게 비참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로부터 진즉부터 예감하고 마음으로 대비해 나온 수많은 경우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에겐 그들대로 계산이 있겠지만 전 저대로 또 계산이 있습니다. 실직자인데다가 전과자라는 사실까지 밝혀진 건 내 약점이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제 멋대로 허위 보도를 하게 만든 건 그들의 약점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존 동생하겠다는 세상 아닙니까? 내 손에도 약점 한 가지가 쥐어진 이상 저들이 나한테 건넨 약속은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은 셈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약간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이네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권 선생, 사람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소? 분하고 억울하지도 않소? 오 선생이 그렇게 흥분하면 할수록 더욱더 차갑게 가라앉는 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두렵고 끔찍하게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오 선생은 어때요? 이럴 수 없다? 항의하자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보면 하지만 같은 값이면 이제부터라도 빚 안 지고 신세 안 져도 되는 부끄러움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구두를 태우기 전이면 오 선생보다 훨씬 더 분하고 억울하다라고 펄펄 뛰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 선생도 아시다시피 전 이미 구두를 태워버린 겁니다. 자, 그럼 구두를 태우기 전과 후가 인생관이나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이렇게 바뀌게 한 사건은 구두 태운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이 바뀌었네요. 쭉 내려와서요. 수진이 고기 밑에 가면 양산돛집이라는 술집이 있죠. 그 집에서 전에 작부로 일하던 신양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여자를 오 선생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자하고 긴 얘기를 나누고 나면 아마 오 선생도 누구를 때리고 싶다, 누구를 때렸다는 말을 그렇게 힘 안 들이고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오 선생의 생각은 오 선생이 경험 한바탕 안에서만 출발하고 멈춥니다. 자기 경험만은 바탕으로 남의 생각까지 재단하기는 애당초 무리입니다. 오 선생은 보름 안에 자기 손으로 집을 지어 본 적이 있습니까? 배고프다고 시위하다 말고 엎어진 트럭에 벌떼같이 달려들어 참외를 주워 먹는 인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은요. 그리고 생명만큼 아끼던 자기 구두를 태우는 아픔은요. 그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이런 일 모두가 사회 탓이라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자란 탓에 자업자득으로 그런 거니까 뒤늦게나마 좀 넉넉해 보자는 겁니다. 보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후회를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 선생더러 박수를 쳐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산속으로 끝까지 가봐도 길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되돌아서 들판 쪽으로 나와 보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슬프네요. 윤홍길의 직선과 곡선이라는 글인데요. 자, 31번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 부분과 B 부분은요. A 부분은요. 기사를 보고 막 흥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B 부분은요.
그런 오 선생을 좀 진정시키는 부분이죠. A에서는 B에서 나가 보이는 내적 갈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나는요, 내적 갈등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적 갈등이라기보다는 좀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결정된, 뭔가 계기로 바뀐 마음에 대해서 밀고 가고 있는 거죠. B에서는 A에서 일어난 사건이 가져올 결과를 애써 외면하는 나의 심리가 들어있다라고 했는데요. 외면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당당하게, 그냥 담담하게, 당당한 것보다는 담담하게 체념하듯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A에서는요, 나의 현실적인 상황을, B에서는 나의 주관적 판단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A는요, 그렇죠. 오보가 난 것, 그리고 내가 피해를 보고 좀 밀리는 듯한 거, B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A에서는 나의 체험을 바탕으로, B에서는 나의 회상을 바탕으로 서사전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회상 A, B 모두 다 내가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일. 그 다음에 A와 B에서 모두 구체적인 행동 묘사, 나의 추측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요, 모두 구체적인 행동 묘사가 나오는 부분은 A이고요. 나의 추측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B인데요. 바로 B에 해당하는 겁니다. B는요, 이제 내가 바라본 오 선생에 대해서, 오 선생 지금 막 흥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 선생의 성격, 그리고 그런 오 선생을 이해하려는 과정이 드러나인 겁니다. 그래서 모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 A와 B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적절한 것은 정답 3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 소설에는요, 산업화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 비합리적인 사회 상황, 물신주의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 작품은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비참한 모습과 금력을 바탕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자본가의 교활한 자본가의 이 부분, 교활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인물들 간의 유대감을 모색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진정한 유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자해상습법으로 조작되어 기사화된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자는 자본가의 폭력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권 씨가 본명이 가명으로 바뀐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도된 것은 산업화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합리적인 상황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오 사장은요, 미담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은 이윤 추구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자본가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양산돛집의 신양을 오 선생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나의 말에서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타까움, 연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가 기사 조작을 문제화하려는 오 선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두 사람이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원인이 아닙니다. 나는 자, 이런 얘기가 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자, 나는요, 만약에 오 선생 내가 구두를 태우기 전이었다면 오 선생보다 더 화를 많이 냈을 거요. 하지만 나는 이미 구두를 태웠어. 나는 이제 좀 산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오 선생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 선생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 못한다, 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더욱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나는 오 선생을 이해는 하고 있고 오히려 오 선생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정답 5번 찾아주세요. 자, 33번입니다. 윗글의 전작소설 일부입니다. 보기를 고려할 때 가에 담긴 의미, 가는요 어느 부분인가요? 이미 구두를 태워버린 겁니다.
자, 이 글과 비교해서 한번 풀어보면 자신이 처한 가난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행동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 다음 자존심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든 사회에서 도피하고자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지켜왔던 자존심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심리 표출한 것이 맞습니다. 주변인으로부터 삶을 살아가면서 느낀 현실의 부정적 속성들을 들추어 고발하지 않고 그냥 그 속으로 파묻히려고 합니다. 현실에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과 가치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갈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갈등은 끝났고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이해한 것은 3번. 34번입니다. 자, 윗글은요. 오 선생의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누구의 시점인가요? 오 선생의 시점으로 본 것입니다. 오 선생에 대한 관점으로 시선으로 요약하여 재구성하는 과제를 수행한 것입니다.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 권 씨가 독립사업 사장이 탄 차에 치여 병원에 실려갔다. 이런 일 있었죠. 그 다음 니은 권 씨인 취직의 대가로 교통사고를 무마하는 합의서가 작성이 되었고요. 나도 놀랐지만 권 씨도 함께 놀라 항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진을 찍기로 했고 사진에 대해서는 둘 다 항의했죠. 그 다음 리을 보면 기사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는 함께 분노했지만 나와 달리 권 씨는 이내 냉정을 찾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가 아니 우리는 함께 분노하지 않았고요. 오 선생만 분노했고요. 자, 권 씨 혹은 나는요. 어때요? 담담하게 체념했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4번 우선 틀렸고요. 변변한 일자리가 없던 권 씨에게 취직이 필요한 것처럼 필요한 처지였겠지만 인간으로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참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재구성하는 과제를 수행한 것입니다. 부합하지 않는 것은 4번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 선생이 분노했고요. 권 씨는 체념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존심을 굽히는 뭔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보여진 돌출 행동이 구두를 태웠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34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35번부터이고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35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바로 뵐게요. 감사합니다.